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계속해서요. 이제 3장 넘어오시고요. 자, 부동산을 활용한 현금 흐름의 확보 파트예요. 그러니까 쉽게는 부동산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겠다는 거죠. 그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부동산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우리가 뭐 상가나 이런 수익용 부동산에 투자해서 얻는 투자 임대 수익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렇죠. 나이 들어서의 어떤 연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동산.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를 좀 바라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목차를 조금 보면은요. 그래서 1절에 부동산과 은퇴 설계에 대한 이야기, 2절에 수익용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3번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거주주택의 축소인 다운사이징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짓고 있다. 그래서 이제 수익용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다 은퇴 이후의 현금 흐름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그러면 1절 간단하게 조금 볼게요. 자, 부동산과 은퇴 설계 파트고요. 1회 부동산 정책 변화와 부동산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위에서 세 번째 줄 정도, 안정적 부동산 시장의 유지 또는 문제 개선을 위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시장에 개입을 한다.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 중에 하나이다. 요거는 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내려오셔서 밑에서 네 번째 줄, 또한 부동산 시장은 경제제로서 수요 공급의 법칙과 함께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장이고, 그런 관점에서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이와 현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정책을 살펴보며 은퇴 설계를 위한 올바른 투자 방안을 모색하자. 요 얘기를 조금만 더 확대 한번 해보면요. 예를 들어 이전 정부에서 부동산의 활성화 대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번 정부로 넘어오면서 이 정부 초기부터 부동산 시장을 압박을 해요. 그럼 사람들의 심리적 요인은 부동산 투자가 활성화될까요? 위축될까요?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 반대 사례, 압박을 하다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을 펼치면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나나 해서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좋아질 가능성도 발생할 거예요. 이러한 심리적 요인들이 수요 공급 요인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제 부동산과 관련되어진 그런 법적 규제라던가 뭐 대출 규제도 마찬가지고, 그 법적 제한이 전매 제한과 같은 이런 법적인 규제들도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얘네들이 실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심리에 앞으로 더 옥죄이면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에 대한 심리적 요인을 많이 끼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오셔서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여태까지 정권들이 가져왔었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하면서는 항상 이야기 드리는데, 이게 이제 정부의 정책을 놓고 이게 잘했다 못했다를 지금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그때 정권에서 이런 정책을 쓴 이유는 뭐고, 이런 정책은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 썼는지를 보는 거지, 얘를 갖다가 그때는 못했어, 지금은 잘했어,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규제 정책을 실시한 참여정부 기간 중 부동산 시장은 과열이었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한번 해보면, 규제 정책을 실시했다라는 건 부동산 시장은 억누르기 위한 정책을 썼는데, 이와는 참 웃기게 역설적으로도 시장은 어떻게 되어졌다? 과열 상태가 되어졌었다. 이 얘기가 되겠죠. 자, 2003년부터 시작된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와 유동성 과잉에 따른 부동산 버블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국내에서 정부 정책이나 어떤 시장 상황에 의해서 부동산 버블이 일어났다기보다는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워졌고 시장에 돈을 막 뿌리던 때요, 유동성을 과하게 공급하던 때다 보니까 금리는 낮죠, 유동성은 넘치죠. 얘네들이 무조건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부동산 가격을 뛰어 올리는 거예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너무 거품이 많이 끼는 것 같으니까 할 수 있는 정책은 그렇죠, 억누르는 정책밖에 없었다 이거죠. 계속 IMF 통계에 따르면 홍콩은 2004년에서 5년 주택가격이 40% 상승하는 정도로 아시아에서 미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다 과열되어졌다 이 얘기하네요. 거기서 네 줄 내려와서,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고 호언하였으나 뜨거워진 국내의 여건 속에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니까 정부 규제 정책이 다양하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람들의 심리는, 시장의 마음은 어디를 기울인 거예요?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더 살아날 거야 라고 기울어 버리니까 정부의 규제 정책 또한 크게 힘을 받아내기 힘들었다. 이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이에요. 그 이유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 정책이 본격화되어졌고, 그 일환으로 주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지방 혁신 도시의 활성화,
행정 중심 복합도시, 이제 세종시죠. 또는 지방 교통과 관광 인프라 등 개선. 이러한 정책들을 많이 펼쳐서 서울로 이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들을 조금 나눠보려고 했던 거예요. 서울에 있는 그 부동산 가격 상승이 너무 과열이 심하니까 지방자치단체 여러 가지 균형 발전을 통해서 부동산 전체 시장을 잡아보려고 애를 쓴 거죠. 계속 다음 단락이에요. 참여정부의 부동산 핵심 정책인 8.3.1 대책의 기본 방향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조기에 진화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안정과 선진화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 4대 정책은 첫 번째가 시민 주거 안정화 정책이에요. 두 번째 부동산 거래 투명화 정책, 세 번째 토지 및 주택 수요 관리 정책, 네 번째 공급 확대 정책. 그러니까 서민 주거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뭐 우리가 국민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주택들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공급을 늘리려고 했겠죠. 그렇죠?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공급이 많아지면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공급 중심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을 펼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항상 부동산 정책이 어떤 정권이든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향이 나와요. 이거는 이 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부동산 파트를 이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나 이거 말고 다른 데서도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알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건 시차가 길어요. 그러니까 정책을 펼쳐서 자, 공급으로 내가 100만 호를 건설을 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100만 호 집 지을 땅 구해야죠. 인허가 받아야죠. 땅 파야죠. 아파트 올려야죠. 그럼 정권 바뀌어요. 맞죠? 그러니까 그 정권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펼쳐도 부동산 시장이라는 특성 때문에 뭐 대출이라던가 이런 거 직접적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규제가 아니라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들은요, 시장에 단기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워요. 아시겠죠? 이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자, 계속 넘어가서요. 오른쪽 페이지 넘어와서 그러나 참여정부는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1월 15일 조치 등을 통해 LTV 하향, DTI 도입 등으로 금융을 통제하고 무소득자 투자를 제한했다. 그렇죠? 이제 공급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고 영향이 바로바로 미쳐지지 않으니까 이제 가장 효과가 빠른 금융, 이제 대출을 옥죄기 시작을 한 거예요. 또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원가 공개 등으로 건설사의 고분양가를 통제하는 등 강력한 정책을 시행을 했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억제 정책과 노령 현상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중대형 아파트를 버블7 지역에서 많은 대출 자금 등을 통하여 투자한 은퇴 정년기 세대들은 하우스푸어의 대상이 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니까 또 이제 이 마지막 이야기는 또 이런 거죠. 정부가 부동산의 버블을 잡으려고 이제 정책을 펼쳤는데 이게 버블을 잡다 못해 이 무리하게 집을 투자한 사람들이 역으로 더욱더 힘들어지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2번이에요. 이번에는 MB정부에서는 완화 정책을 실시했는데 또 역으로 침체가 된 거예요. 이제 지금 보면 부동산 정책과 시장 상황은 어때요? 언제나 서로 반대예요. 그럼 니는 다 실패했니? 이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시장이 침체니까 완화시키는 거고 시장이 버블이니까 규제하는 거라고요. 이해돼요? 그런데 그 시차, 그 시간차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이 시장의 효과를 나타내는 데까지는 꽤나 긴 시간이 걸린다. 자, 계속 이명박 MB 정부는 출범 초기인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파산을 시작으로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시작되었다. 벌써 시작이 다르죠. 그 참여정부 시절에는 저금리의 풍부한 유동성 시장이니까 당연히 시장은 과열되는 거고 이 MB 정부 시절에는 시작하자마자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제 세계 금융위기가 와버리니까 자산 가격 붕괴로 인해서 침체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7년 분양가 상한제 이전 분양을 시작한 분양 아파트가 대량으로 미분양을 발생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속 건설사 부실로 이어지며 국가 경제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되어졌다. 이러한 경제 불황을 주택보다는 4대강 등 토목에 치중하면서 이렇다 할 주택 관련 부양 정책이나 억제 정책은 하지를 않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계속 다음 단락에서 MB정부는 주택 투자와 거래가 위축되면서 매매가 상승률이 크게 줄어들었고 이에 대한 반작용이 본격화된 것이 전세난이다. 이명박 정부는 전세난 심화의 원인을 공급 부족에 두고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중소형 아파트인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였으나 민영 건설사들의 중소형 아파트 분양 시점과 겹치며 경쟁력을 잃은 건설사들의 분양 시작을 위축시키기만 하고 전세난 해소에 효과를 거두지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이제 참 아이러니한 게 부동산이라는 게
버블이 되면 버블이 되는 대로, 침체가 되면 침체는 대로 살 집은 계속 없어요. 그러니까 버블이면 집값이 비싸져가지고 내가 들어갈 집이 없다라는 건 이해는 하겠어. 근데 이제 침체가 되면은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왜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은 없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그 참여정부라든가 MB정부라든가 둘 다 가만히 보면은요, 침체 상황이든 그 버블 상황이든 똑같이 공급 정책을 조금 힘을 많이 쓰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주거의 안정화라는 목적이 되게 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가 서울에 조금 집중화되는 현상들이 강해요. 서울 아니어도 이제 지방 도시들 중에서는 과밀 지역들이 좀 있죠. 인기 있는 도시들이. 그런 도시들의 집값들이 터무니없이 많이 비싸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네들을 잡아보려고 참여정부에서는 지방으로 행정수도도 이전을 하고 해서 지방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펼쳤더니 서울도 오르고 그 행정도시도 또 올라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는 지역이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지금 MB정부에서는 야, 그러면 아예 집을 많이 지어버리자. 그래서 집 못 짓던 땅에다가 집을 막 갖다 때려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을 늘려보겠다. 됐죠? 자, 계속해서 다음 단락. 앞선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교해 본 바와 같이 부동산 과열을 잡으려 했던 노무현 정부는 주택가격의 폭등을 가져왔고요. 부동산 시장 부양을 추구했던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 정책만으로 부동산 경기를 인지적으로 조절할 수 없다는 한계와 시장의 실패를 볼 수가 있었다. 됐죠? 시차와 사람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이 기대 심리라는 건 언제나 미래를 바라보지 지금을 바라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집값이 많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 침체기가 왔어. 이게 주식이랑은 조금 다르게 주식은 샀다가 되게 단기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집은 아무튼 간에 집값이 싸지면 지금 사서 내가 10년, 20년 살면 되지. 그 이후에 좋아질 거야. 이해되시죠? 비싸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사람의 심리적 요인이나 시차가 실은 좀 멀리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 정책들이 시장에 효과를 내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됐나요? 자, 계속 넘어와서요. 위에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2, 3년 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효과와 시차를 둔 시장 반영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임기가 끝나고 2, 3년이면 한 5년에서 6년 이후에는 실제로 그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이제 다음 정권에서의 세계 경제 상황과 맞물리면서 그 효과가 극대화되거나 극소화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 참여정부 끄트머리에 정부 규제 정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분양가 상한제까지 그 끄트머리에 맞물려서 2008년 금융위기가 생겨버리니까 집값 하락세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던 거고.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정부 정책 효과가 나오는 시점하고 세계 경제라던가 어떤 시장에 대한 상황들이 맞물려 버리면 그 정책 효과가 엄청 커지기 때문에 해당 정권에서 힘을 쓰는 것은 쉽지는 않다. 자, 계속 양가라 2번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1년 차에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정책, 2000년도에는 전세난 심화했다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임대차 시장 안정화 정책을 발표했고 3000년도에는 2015년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속 분양시장의 화랑이 계속되고 기업형 임대주택 지원 사업이 펼쳐졌다. 2016년은 급등하는 가계대출로 가계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우려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까지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 일변도로 가니까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걸 또 다시 끌어올리려고 부양 정책을 한번 더 펼쳤는데 우리 앞서 봤죠. 이명박 정권에서는 4대강 중심의 발전을 좀 목표로 가고 이제 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을 했다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보다 부동산에 직접적인 정책들을 많이 쓴 거예요. 부양화 정책을. 계속 다음 단락 14년 4월 1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면제, 감면을 통해 매매 소요를 늘리는 게 목적이었다 이 소리예요. 자, 계속해서 그 다다음 줄에 14년 2월 26 대책에서는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 14년 3월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 조치, 15년도에 있는 15년 1월 13일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성층 주거혁신 방안으로 민간기업을 장기임대주택 공급사업자에 참여시켜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축소하며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고자 하여졌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각각의 정책의 특징들 위주로만 기술하고 있네요. 계속 넘어와서 양가로 3번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 바로 이전 정권들이니까요. 이제 조금 더 눈여겨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또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썼죠.
그리고 12년 금융위기가 끝나면서 이제 뭐를 해요? 전 세계가 양적 완화라는 이제 사상 초유의 경제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하죠. 이 양적 완화의 개념은 실은 뭐 여기서 다룰 건 아닌데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니까 간단히 이야기하자면은요. 그 전까지는 경기를 부양하는 방법에서는요. 금리를 만졌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만졌다라는 게 금리를 내려주거나 아니면 국채를 갖다가 매입을 통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이렇게 국채라던가 금리를 맞추는 조정하는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사용했다면 이게 12년 금융위기 이후로는 양적 완화라는 그 제도가 뭐냐면요. 달러를 찍어서 돈을 시장에 직접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효과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갖다가 아껴 쓰고 나눠 쓰고 하는 게 아니라 100만 원으로 부족해? 그럼 내가 1000만 원을 찍어줄게. 그래서 1000만 원을 찍어서 시장에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너도 나도 돈을 쓰기 좋겠죠. 그럼 당연히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되면서 물가가 같이 올라요. 그럼 물가가 오르면 이 자산, 인플레이션을 가장 잘 해제해내는 부동산 시장도 물가 따라서 천정부지 올라가겠죠. 거기에 제로금리에 그 유동성은 2002년, 4년에 있었던 그 유동성이라는 수준이 다른 양적 완화로 통한 유동성이니까 유동성도 엄청났죠. 그런 복합적인 상황으로 부동산 시장 자체가 다시 한번 과열 시장에 접어든 거예요. 됐죠?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당연히 안 봐도 어떤 정책이겠어요? 그렇죠?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자,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선 공약으로 3대 근본 대책, 주택 도시와 관련된 7대 공약을 제시하였다. 3대 근본은 소득주도 성장, 취약계층 부담 경감, 금융소비자 보호 우선. 그리고 7대 공약은 공공임대주택 17만 호 매년 공급, 신혼부부 주거 사다리 지원, 청년 임대주택 30만, 저소득층 주거복지, 사회통합형 주택, 지방분권 주택, 매년 10조 원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이런 7가지 공약을 펼쳤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단락부터는 그 상세 내용이니까 간단하게만 좀 보면은요. 부동산 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해결 방안으로 강남권 투기과열지구의 제정,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압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었다. 그래서 이 정책으로 2018년 1월 아파트 분양권 양도세율 50% 인상, DTI 산정 방식을 개선한 신 DTI.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그 집을 샀을 때 내는 이자, 인터레스트, 이자만 어떻게 부담하는지를 봤다면 신 DTI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부채에 대한 이자를 감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타이트해진 거죠. 자, 18년 4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에 따른 특별공제 혜택을 없앴고요. 이 주택자는 기존 양도세율의 10% 추가, 3주택자 이상은 20% 가산세까지 부담. 2018년 하반기에는 DSR을 적용하는 등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정책이 계속 발표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정부에서는요, 금융을 갖다가 다 억제한 거예요. 대출 아예 못 받게. LTV 낮추고 DTI 올리고 DSR 올려버리면 돈이 웬만큼 있지 않아서는 대출 받기도 힘들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세에 대비해서 뭐 LTV 40% 잡으면요, 10억짜리 아파트 살 때 4억 이상 대출 못 받는 거예요. 거기에 DTI, DSR을 걸려버리면 더 안 나오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대출을 막음으로써 시장의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려는 정책을 펼쳤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실은 주택시장의 과열이 계속되자 19년 12월 16일 주택 안정화 대책을 발표해요. 그리고 2020년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이 경기도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풍선 효과에 따른 2020 부동산 대책을 통한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의 확대, LTV 하향 조정 등을 통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 했지만 풍부한 시중의 유동성 자산과 저금리로 인해 정책 효과가 시장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양적 완화로 돈을 갖다가 무작위하게 찍어내 버리고, 코로나 기간에도 실은 그랬었죠. 코로나 시즌에서도 우리가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실은 정부가 돈을 풀어낸 거랑 똑같아요. 그 양적 완화예요. 이런 게. 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에게 특정 금액을 계속 뿌려내는 게 이게 양적 완화인데, 이렇게 되면은 시장의 유동성은 무조건 넘쳐나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돌다 갈 데가 없으면은 주식시장으로 가거나 부동산으로 가야 되는데, 주식시장은 세계 무역이 막혀버리니까 시장이 안 좋았다고요, 상황이. 그러니까 다시 또 부동산으로 돌아가서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과열이 됐겠죠. 그러면서 물가가 같이 오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이후로 한 2년, 지금 이제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계속하니까 우리가 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피해를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이 비쌀 때 고금리로 LTV 최대한 높여갖고 대출을 받아서 집 산 사람들이 금리가 낮으니까 부담이 됐거든요. DTI, DSR에 안 걸렸어요. 이자율이 낮으니까.
근데 이자율이 약간만 올라가도 DTI, DSR 다 안 걸려버리고 다 넘어서니까 대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 어디 돈 끌어올 때도 하나도 없고 이자 비용은 부담되어지고 이런 문제가 지금 이제 생기는 거예요. 금리 인상에 따라서. 자, 계속 넘어가서요. 계속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하면서 종부세와 보유세를 대폭 인상시키고요. 7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가결에 따라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더 거주해서 최장 4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가격 상한제예요. 5% 이상 못 올리는 5% 상한제를 의무화하는 임대료 상한 법안이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는 해결이 어려운 가운데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대한 시차. 아무리 이렇게 규제를 해도 시장에 넘쳐나는 유동성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그 돈은 없애야 되는데 돈은 못 없애니까. 자, 그래서 계속 다음 단락에 문재인 정부는 많은 정책을 제시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추구했으나 임기 초기 공공택지의 부족 문제를 경시하고 공공택지 개발 중단 발표를 하는 등 정책적 오류와 국내에 유례없는 초저금리 속 1인 가구의 급증으로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주택시장이 안정을 찾지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그 다다음 줄 정부는 뒤늦게 그제서야 공급 부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3기 신도시 개발 2021년 2월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등을 발표하였으나 시장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기를 마무리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넘어와서 이제 양가로 4번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 이제 현재 정권이어서 현 정권에서 이제 펼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내용이죠. 이게 뭐 임기 말에 성공을 할지 실패할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지난 앞선 정부들에서는 그 시차 효과 때문에 계속 별다른 효과를 못 봤으니까 효과를 못 볼 가능성은 크겠죠. 하지만 그 다음 정권이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가 온다고 했을 때, 그렇죠? 앞으로 금리가 떨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다음 부동산 시장의 변화 양상은 대충 눈에 보이죠. 자, 윤석열 정부는 규제가 많았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공약을 제시했고요. 주요 공약은 5년간 전국에 250만 가구, 수도권 130만 가구 신규 공급과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양도세 인하,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 등 부동산 과세 체계 개편 등이 대표적인 공약이었다. 지금도 보면 또 공급 정책을 펼치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잡는 방법은 공급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소유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로죠. 오타가 책에 이런 오타가 있네요. 부동산 규제로 정상화하여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2020년 12월 22일 규제 완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2주택 취득세 중과 폐지 및 일반 세율로의 전환. 우리 이제 앞 정부에서 2주택자라든가 3주택자들에게 10% 20% 정도의 중과세, 이제 양도세가 실은 중과되는 정책이 있었죠. 그걸 다 폐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3주택, 4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취득세 중과를 절반으로 인하시키죠. 그래서 일단은 세금을 줄여줬고요. 두 번째, 양도세 중과를 2024년 5월까지 연장시켜줬고요. 그리고 세 번째, 대출 규제를 완화시켜요. 그러니까 그 LTV를 좀 더 상향시켜주고, 근데 이 LTV를 상향시키는 방법들이 우리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시키는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했죠.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 제한의 규제 완화, 전매 제한도 풀었고요. 그리고 민간 등록 임대 보건 등의 주요 사업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그 2023년 그 다다음 줄에 미국발 고금리 전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 이제 국내 강원도에서 그 터진 초유의 레고랜드 사건이 생겼죠. 이제 레고랜드에서 그 전환사채, 레고랜드 사채랑 신종 채권이죠. 우리가 채권 시장이긴 한데 신종 채권 사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터져요. 이제 우리가 채권에 대한 그 디폴트 리스크가 갑자기 이제 부각된 거예요. 특히 여기 이제 레고랜드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부동산 디폴트와 관련된 사건들인데 뭐 설명 안 드려도 신문을 통해서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자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레고랜드로 인해 신용 경색이 발생을 하고 건설 경기를 필두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부동산 시세가 급락하고 있다. 실은 뭐 이거는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레고랜드보다는 고금리가 크죠. 금리 인상이 워낙 세니까. 레고랜드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신용 경색은 건설사들이 이제 자금을 조달할 때 이야기고,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레고랜드로 신용 경색 생긴 건 다 잊혀졌잖아요. 하지만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건 지금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죠. 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고금리가 영향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까지 하나 더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줄.
이렇듯 부동산은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와 긴밀한 영향력 속에 국내 경제에 따라 연동되고 있는 경제인 점을 깊이 인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요, 이번 정권의 정책들은 시차를 두고 나타날 거예요. 이 정부의 시차를 둔 정책 효과와 세계 경제의 흐름이에요. 세계 경제의 흐름은 뭐 이게 화랑이냐 침체냐 이거는 실은 크게 의미 없고요. 금리랑 이제 유동성 이 두 가지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면서 시장에 다시 유동성이 공급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부동산 시장은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쳐도 무조건 다시 고점을 찍으러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국내 정부에서 어떠한 하락 정책을 펼쳐도 지금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거나 여전히 높은 물가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아서 시장에서는 자금을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떠한 정책을 펼쳐도 시장은 계속 침체 일변도로 이어져 갈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눈여겨보는 게 좋다를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정권들의 부동산 정책을 본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가끔씩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 각각의 정권들이 실은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당의 색깔도 계속 달라졌었죠. 그래서 뭐 어떤 거 읽을 때는 웃으면서 하고 어떤 거 읽을 때는 왜 이렇게 찡그리면서 하냐 이러시는데 그런 거 전혀 없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팩트 그대로 전달하면서 배경 상황들 조금 같이 설명드리는 거니까요.